Delete. Die Verwandlung 2027. 제조 현장의 심장은 더 이상 인간의 노동으로 박동하지 않았다. 공장 한가운데 거대한 군단처럼 들어선 산업용 피지컬 AI들은 지치지도 않고 정교한 관절을 움직이며 제품을 쏟아냈다. 인사팀에서 평가와 보상을 담당하던 강진구 과장은 그 서늘한 기계들이 가져올 효율의 끝이 어디일지 가늠하지 못했다. 그는 현장 인력의 절반을 쳐내는 잔인한 명단을 작성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재물이라 믿었다. 그러나 생산직이 사라진 만큼 그들을 관리할 지원 인력도 필요 없다는 회사의 논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신이 설계한 해고의 원칙에 따라 강 과장은 가장 먼저 시스템에서 밀려나 삭제 대상이 되었다. 해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 잔인한 몰락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한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작은 방 안으로 스스로를 유배시켰다. 3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AI가 지배하는 새로운 채용 시장에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낡은 부품에 불과했다. 모든 기업이 산업용 피지컬 AI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며 인력을 감축하던 시기였기에 사람을 관리하고 성과를 수치화하던 그의 전문성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구인 사이트에서 날아오는 기계적인 거절 메시지는 매일 아침 그의 무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차가운 고지서와 같았다. 그는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채 서서히 방구석의 낡은 가구처럼 굳어갔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간 쌓아온 퇴직금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기에 충분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던 숫자가 사라지자 남부럽지 않게 누리던 소비생활도 비명이 되어 돌아왔다. 수입 절벽 앞에서 강 과장은 더 이상 가족의 보호자도 공급자도 아니었다. 거실로 나가는 문턱은 매일 조금씩 높아졌고 그는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어둠 속에 몸을 웅크렸다. 경제적 무능력은 가장의 권위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실존마저 갉아먹었다. 그는 이제 제 집에서도 숨을 죽여야만 하는 자리만 차지하는 이물질이 된 기분이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내는 집안의 가장 큰 방을 공유 숙박 플랫폼에 내놓았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게스트들과 낯선 타인들이 매일같이 집안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거실은 그들의 공용 라운지가 되었고 주방에서는 낯선 국적의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 아내와 딸은 그들에게 평점 5점을 받기 위해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다. 그 비정한 수익 구조 안에서 진구는 게스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철저히 숨겨야 할 집안의 치부가 되었다. 그는 화장실조차 게스트들이 깊게 잠든 새벽에야 몰래 다녀올 수 있는 유령으로 전락했다. 게스트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며 배달 음식을 나눠 먹는 동안 진구에게 전달되는 것은 그들이 먹다 남긴 잔반이나 다 식어버린 밥덩이뿐이었다. 가족들은 게스트들의 사소한 요구사항에는 즉각 반응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진구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하거나 혐오했다. 오히려 게스트들이 진구의 방 근처에서 기웃거릴 때마다 아내는 진구를 방에 박혀 나오지 않는 정신이 아픈 친척 정도로 소개하며 비굴하게 상황을 모면했다. 한때 이 집의 주인이자 법이었던 남자는 이제 제 집에서 낯선 게스트들의 눈치를 보며 기생하는 벌레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다. 비극은 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극에 달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조각난 자아를 지탱하던 한정판 피규어와 수집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아내는 게스트들에게 방을 더 넓게 제공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의 분신과도 같던 물건들을 중고거래 앱에 헐값으로 팔아치웠다. 돌아온 진구가 마주한 것은 텅 빈 진열장과 그 자리를 차지한 낯선 게스트의 짐가방뿐이었다. 분노를 터뜨릴 힘조차 없던 진구에게 아내는 밥벌이도 못하면서 공간만 차지한다는 서늘한 비수를 꽂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연대는 자본의 결핍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생계를 위해 파트타임 전선에 뛰어든 엄마와 중학생 딸은 그들만의 견고한 생존 공동체를 형성했다. 딸은 고생하는 엄마에게만 공감하며 방 안의 잉여인간으로 전락한 아빠를 대면대면하게 대했다. 아빠를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엄마의 짐이자 집안의 장애물로 여기는 딸의 시선은 진구의 심장에 회복 불가능한 구멍을 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모녀와 게스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진구에게 허락되지 않는 타국어처럼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아내와 벌인 격렬한 다툼 끝에 거실 바닥으로 밀쳐져 넘어진 이후 진구의 몸에서는 끊임없이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시시때때로 찾아와 숨을 막았지만 대학병원의 높은 문턱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게스트들의 휴식을 방해할까봐 신음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그는 동네 의원을 전전하며 처방받은 싼 진통제 몇 알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가족들은 그의 창백한 안색과 식은땀을 가장의 위신을 세우려는 마지막 시위쯤으로 치부하며
싸늘하게 외면했을 뿐이다. 새벽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어느 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진구는 홀로 심근경색을 맞이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던 그는 적막한 방 안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다. 수십 년간 회사의 부속품처럼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정작 기계가 주인이 된 세상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슬픔을 주지 못한 채 쓸쓸한 종말을 맞이했다. 그의 죽음은 다음날 아침 새로운 게스트를 맞이하기 위해 방을 정리하러 들어온 아내에 의해 싸늘하게 식은 채로 발견되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집안에는 역설적이게도 묘한 희망의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진구가 현직 시절 가입해두었던 고액의 종신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가장의 죽음으로 손에 쥐게 된 거대한 숫자는 처와 딸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와 안도감을 선사했다. 더 이상 게스트를 받으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해진 자본은 가족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진구가 사라진 방은 깨끗하게 도배되어 딸의 공부방이 되었고 남겨진 이들은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자본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